병실에서 며느리가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78세 시어머니는 온몸이 굳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 누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숨도 못 쉬고 이 장면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죠. 다음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물건을 몽땅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청년은 봉투 안에서 낡은 앨범을 발견했고 마지막 장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아기를 감싼 포대기에 수놓인 파란새. 그건 자신이 고아원에 버려질 때 몸에 감겨있던 천 조각과 똑같았습니다. 이 청년 대체 누구일까요? 며느리는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없애려 했을까요? 사진 속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초겨울 서울 외곽산자락에 자리한 청월 프라이빗 케어 센터는 폭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채 되기도 전에 하늘은 검게 물들었고 통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VIP 병실에서 야간 미화원 서준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서준은 고아원에서 자라 지금은 신림동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78살의 서혜령 회장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혈안 유통을 맨손으로 일군 자수성가의 대보호였지만 지금 그녀의 몸은 병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서혜령의 손가락이 떨리며 침대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누군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왔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잠금 장치가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CCTV 전원이 꺼졌습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침대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들어온 여자는 차혜진이었습니다. 45살의 예진은 혈안 유통 이사이자 회장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코트를 걸친 채 침대 앞에 섰고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편하신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치매 진단서와 지분량도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서혜령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도장을 찍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서혜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먼저였고 생명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진은 서혜령이 반응하지 않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호출벨 선을 뽑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준은 침대 밑에서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예진이 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서준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숨소리보다 작은 목소리로 서혜령에게 속삭였습니다. 숨을 멈추세요. 죽은 척 하세요. 제발이요. 서혜령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를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공포를 삼킨 채 몸을 축 늘어뜨렸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보이도록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예진은 잠시 서혜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가슴의 움직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진은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면 어떡해요. 도장이라도 찍고 가셔야지. 예진은 혀를 차며 베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쓸어 담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고 복도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준은 한참이 지나서야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혜령은 눈을 떴고 깊은 한숨과 함께 가슴이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연결되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살해 공모 정황이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녹음이 자신의 출생과 연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폭우는 밤새 멈추지 않았고 청월 케어센터의 그 병실에서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혜진은 병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폭우가 그친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청월 케어센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VIP 병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료진 기록에는 서혜령 회장이 인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말기, 의사소통 불가.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서혜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보안팀과 야간 간호사는 어느새 모두 예진의 사람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을 지키던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고 낯선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예진은 오전 10시에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위생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용역 직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병실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치워요. 먼지만 쌓여 있잖아요. 용역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혜령이 평생 간직해온 물건들이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담겼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손때 묻은 책들, 금태 안경, 뜨개실 바구니. 그것들은 회장의 78년 인생이 담긴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눈에는 그저 버려야 할 잡동사니일 뿐이었습니다. 서혜령은 침대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만이 필사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조차 닦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진은 가득 찬 쓰레기 봉투를 발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소각장으로 보내요. 오늘 중으로 처리하고. 그 지시는 마침 복도를 지나던 서준에게 떨어졌습니다. 서준은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진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미화원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준은 봉투를 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각장은 건물 뒤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지나 지하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회장을 살렸던 그 본능이 다시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무언가 버려져서는 안 될 것이
이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관실 문을 닫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것은 낡은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가족. 서준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에 서혜령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곁에 선 남편, 그리고 두 아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족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의 돌잔치, 졸업식, 결혼식.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 속 표정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거리가 생기고 결국 서혜령 혼자만 남은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준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안은 젊은 여인이 있었고 그 옆에 서혜령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7년 봄, 우리 손주. 서준의 시선이 아기를 감싼 포대기에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특이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색 실로 수놓은 작은 새 한 마리. 날개를 펼친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천 조각이 접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질 때 자신의 몸에 감겨 있던 포대기의 일부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유일한 단서라며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천 조각을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같았습니다. 청색 실로 수놓은 작은 새, 날개의 모양, 실의 색깔, 바느질의 방향까지 완전히 같았습니다.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29회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왜 버려졌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앨범 속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사진과 앨범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뿌리일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보관실 구석에 앨범을 숨기고 빈 봉투만 들고 나왔습니다. 소각장에서 빈 봉투를 태우며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 병실에서 느꼈던 이상한 끌림, 회장의 눈을 마주쳤을 때 흘렀던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설명되지 않던 이유가 그 작은 자수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림동 지하 단칸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포대기에 수놓인 청색새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서준은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야간 근무 교대 시간 전에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아직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혜령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들어오자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서준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그날 밤에 있었던 미화원이요. 서혜령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준은 베개 옆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집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침착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재빨리 몸을 숨기려 했지만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영양실 직원이었습니다. 33살의 윤설아였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트레이를 들고 있었고 서준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미화원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설아는 잠시 서준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요? 유전자 검사하려는 거죠? 서준은 놀라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트레이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로 몰렸거든요. 멀쩡한 분이었는데 며느리들이 짜고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늦었죠. 설아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 둘째 며느리 맞죠? 뭔가 꾸미고 있는 거 다 알아요. 회장님 눈빛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 치매 아니에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야간 교대 시간은 밤 11시예요. 그때 보안팀이 교대하면서 15분 정도 감시가 느슨해져요. 그리고 이 병동 CCTV는 동쪽 복도 끝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기로 움직이면 안 걸려요. 서준은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도와주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설아의 눈빛이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막지 못했던 일을 서준이 막아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설아는 트레이를 다시 들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긴요. 저도 제목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서준은 유전자 검사 기관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케어센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주차장에서 차혜진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바람에 종이 한 장이 날아올랐습니다. 서준은 그것을 주었습니다. 긴급 매각 일정표였습니다. 해란 유통 지분 매각, 부동산 처분, 회장명의 계좌 동결 해제,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회장 사망 시 즉시 진행.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준은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설아가 알려준 시간과 동선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서혜령에게 율무차를 끓여다 주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조금씩 입술에 적셔드렸습니다. 영양실에서 가져온 죽을 한 숟갈씩 떠서 올렸습니다. 서혜령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서준의 손길에서 해코지할 의도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서혜령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도 전보다 자주 움직였습니다. 서준은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 포대기에 새겨진 자수가 같았다는 것, 유전자 검사를 보냈다는 것. 서혜령은 그 모든 말을 눈으로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회장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지킬게요. 아무도 회장님을 해치지 못하게요. 서혜령은 서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피로 증명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준은 봉투를 들고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아래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과지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99.999%. 한서준과 서혜령의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서준은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29회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왜 버려졌는지, 부모가 어디 있는지, 왜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회장의 잃어버린 손주였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케어센터로 향했습니다. 결과지를 서혜령에게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설아가 알려준 동선을 따라 VIP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혜령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다가오자 그녀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서준은 결과지를 펼쳐 회장의 눈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서혜령의 눈동자가 숫자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99.999%.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 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서혜령이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서준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혜령은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직감했습니다. 1997년 별장 화재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손주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확인된 바로 그 순간 운명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안 책임자 남재성이 경비원 2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52살의 남재성은 차혜진의 신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서준, 회장님 납치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회장님을 돌봐드린 거예요. 남재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간에 허락 없이 VIP 병실 침입, 환자 접촉, 의심스러운 물품 소지. 증거는 충분해. 경비원들이 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준은 저항했지만 2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얼굴이 차가운 타일에 부딪혔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서혜령은 침대 위에서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병실 뒤편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동식 침대를 끌고 왔습니다. 남재성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서혜령을 침대에서 들어 옮겼습니다. 회장의 팔과 다리에 억제대가 채워졌습니다. 서혜령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려 했지만 가느다란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서준이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남재성이 그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넌 신경 쓸 것 없어.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 서준은 발버둥 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야에 서혜령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이동식 침대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살아남으라고. 서준은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서혜령이 며칠 전 손으로 건네준 명함 한 장. 법무법인 바른결 강현도 변호사. 회장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서준은 그것들을 품 깊이 숨겼습니다. 병실 밖 주차장에서 사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체에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서혜령은 그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는 빗속으로 사라졌고 빨간 미등만이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남재성과 경비원들이 병실을 떠난 후 서준은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방금 찾은 가족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준은 피가 흐르는 입술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우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결 강현도. 서준은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새벽 2시였지만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현도 변호사님이십니까? 서혜령 회장님이 납치당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빗속에서 그는 절규하듯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밤이 끝나기 전에 회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3시 서준은 법무법인 바른결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입술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48살의 강현도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준의 행색을 보고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서혜령 회장님이 납치당했다고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차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강요하는 소리, 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의 숨소리, 도장을 찍으라며 다그치는 말투. 강현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파일을 끝까지 들은 후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살해 공모 정황이에요. 증거로 충분합니다. 서준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내밀었습니다. 강현도는 그것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의 잃어버린 손주라. 28년 전 별장 화재 때 실종된 아이가 당신이었군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현도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경이 나야. 긴급 상황이야. 서혜령 회장 납치건이야. 지금 바로 출동해줘. 전화를 끄는 강현도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 강력팀 장수진 경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움직입시다. 두 사람은 강현도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현도는 경찰과 통화하며 납치 차량의 예상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외곽의 한 요양시설로 추정되었습니다. 그곳은 차혜진의 친정과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수진 경위가 이끄는 경찰 차량 2대가 합류했습니다. 41살의 장수진은 강력팀에서 잔뼈가 굵은 형사였습니다. 그녀는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은색 사설 구급차, 번호판 확인, 전방 3km 지점에서 포착, 추격 개시. 빗속에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경찰의 추격을 눈치챘는지 속도를 높였습니다. 폭우로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차량들이 위험하게 달렸습니다. 서준은 조수석에서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저 안에 계셨습니다. 구급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었습니다. 옆 차량과 충돌할 뻔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구급차 운전자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빗물에 타이어가 미끄러졌습니다. 차체가 회전하며 갓길로 밀려났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서준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구급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뒷문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맨손으로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벌어졌습니다. 안에서 서혜령이 보였습니다. 이동식 침대에 결박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안으로 뛰어들어 억제대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혜령이 눈을 떴습니다. 서준을 보자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와, 구나. 서준은 서혜령을 끌어안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회장의 몸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장수진 경위가 도착해 구급차 안의 용역 직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강현도는 서혜령의 상태를 확인하며 119에 연락했습니다. 진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서준은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혜령은 서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서준은 회장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이 손 안 놓을게요. 서혜령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8년 만에 되찾은 가족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폭우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해란유통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긴 테이블 양쪽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젯밤 폭우가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차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 서태욱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50살의 서태욱은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모든 결정은 아내가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긴급 안건은 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영권 이전과 일부 자산 매각입니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실 수 없는 상황이니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진의 손에 이미 치매 진단서와 위임장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회장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문 앞에 서준과 강현도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상처가 남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강현도는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예요?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강현도가 대답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결 강현도입니다. 서혜령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죠. 오늘 이사회에 제출할 자료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화면을 켜자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차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베개를 들어 올리는 소리, 호출벨 선을 뽑는 소리, 그리고 회장이 죽은 척해야 살 수 있었던 그 순간의 숨소리까지.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강현도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차혜진 이사가 작성한 긴급 매각 일정표입니다. 회장 사망 시 즉시 진행이라고 적혀 있군요. 살해 공모 정황이 명백합니다. 예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사람은 회장님을 납치하려 한 범죄자예요. 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한서준입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저는 서혜령 회장님의 친손자입니다. 28년 전 별장 화재로 실종된 아이가 저예요.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죽었어. 화재 현장에서 탈출구가 없었다고.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8년 전 화재는 공식적으로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탈출구가 없었다는 사실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강현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혜진 이사, 방금 28년 전 화재 당시 탈출구가 없었다고 하셨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당시 화재는 전기 합선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예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서태욱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예진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의 호의를 받으며 서혜령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서혜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이사회 열린다고 해서 직접 왔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서혜령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내 모든 인감과 지분을 잠금 처리했습니다. 매각도 이전도 불가능해요. 강현도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이 돌아오신 직후 모든 법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해란 유통의 모든 자산은 동결 상태입니다. 예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수진 경위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혜진, 서태욱, 살인미수, 납치,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예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서태욱은 아내와 달리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평생 비겁하게 살아온 남자의 끝은 그렇게 허무했습니다. 이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혈안 유통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혜령은 휠체어에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서혜령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8년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서혜령은 청월 케어센터를 떠났습니다. 퇴원 절차는 강현도 변호사가 직접 처리했고 서준은 휠체어를 밀며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서혜령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서혜령을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서혜령이 50년 전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를 안아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차가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낙엽이 쌓인 정원은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혜령은 휠체어에 앉은 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준은 회장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혜령은 떨리는 다리로 한 발 걸었습니다. 서준이 팔을 내밀자 그녀는 손주의 팔에 의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텅 빈 거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서혜령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 후 연락을 끊었고 둘째 아들 태욱은 아내 예진에게 휘둘리며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손주는 28년 전 화재로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집은 오랫동안 가족을 잃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주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서준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지만 찬장에서 된장과 쌀을 찾았습니다. 그는 솥에 쌀을 안치고 작은 냄비에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와 호박이 없어 감자와 양파만 넣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요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식탁에 밥과 된장국이 놓였습니다. 서준은 서혜령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숟가락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못 드셨잖아요. 천천히 드세요. 서혜령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된장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 자신이 아이들에게 끓여주던 된장국. 그 맛이 손주의 손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서혜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28년의 상실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준은 회장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서혜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서준아. 내가 날 살렸어.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살린 거예요. 저한테 가족을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차혜진과 서태욱 부부는 살인 미수, 납치, 노인 학대, 재산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진이 28년 전 별장 화재 당시 탈출구를 막았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서혜령 가문의 재산을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진의 친정과 연결된 사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불법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세무조사가 이어졌고 관련자들이 연이어 체포되었습니다. 한때 재벌가 며느리로 위세를 떨치던 예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란 유통은 서혜령 회장의 복귀와 함께 정상화되었습니다. 강현도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맡았고 회사 지분은 모두 회장 명의로 환원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되었고 부정한 임원들은 모두 물러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저택의 대문에 새로운 문패가 달렸습니다. 서혜령, 한서준.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문패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29회 동안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손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이름이 이 집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혜령은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와 손주의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준이 팔을 내밀면 그 팔에 기대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쓸린 정원에는 새로운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이었습니다. 버려졌던 아이와 배신당한 노인은 그렇게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28년의 세월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운명은 끝내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대저택에는 다시 사람 사는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났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